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4월 8일 월요일입니다. 이 희망버스에 이어서 이번엔 생명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그저께였죠. 지난주 토요일에 서울에서 세 대의 버스가 진주를 향했습니다. 경상남도가 경영부실을 이유로 휴폐업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는 진주의료원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생명버스에 올라탄 이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자동차 등을 타고 찾아온 이들까지 도합 700여 명의 시민은 공공의료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가족 없고 돈 없는 환자들을 보살피는 마지막 보루가 공공의료기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이 진주의료원 문제가 이처럼 전국적인 의제로 확산되고 있는 이유, 그게 단지 진주의료원 때문만은 아닐 거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의료 강화 차원에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둬들인 적이 있었죠. 이에 대한 비판도 깔려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의 민생 갈등 제1호는 의료인 듯합니다. 자, 이 문제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네, 오늘 탈탈 인터뷰의 주제는 앞서 전해드린 진주의료원 문제입니다. 먼저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한 분을 연결을 하고요. 이어서 보건의료노조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원 환자인 이갑상 할아버지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23년째 지금 입원 중이시라고 제가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예. 어디가 편찮으세요? 저는 심장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아, 심장이요? 예. 예. 그래요. 근데 지금 계속 병원에 계시는 거죠? 나는 이제 그 병원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쭉 들어계십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그러니까 댁에서 병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예, 그래도 못하고 갑자기 나는 것만 싫어지 뭐. 아, 예.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옷을 호박 물에 빠졌다 봉당 빠졌다 꺼니 놓은 거 몇 개를 걸어 대표이기 때문에. 아. 그래 쫙 뻗으면 한 30분 쭉 가 있으면 이제. 네. 또 깨나 뭐 간호사들 와서 이제 옷 싹 다 갈아입히고. 아이고. 이제 시체 같은 그런 것도 다 깔아서 그래 다시 하고 그래 한다. 아이고. 그러면 23년째 계속 병원에만 계시는 거예요, 할아버님? 예. 어이고. 그리고 집도 절도 음식에는 뭐 갈 데도 없어요. 아니, 잠깐만요. 가족이 없으세요, 할아버님? 딸 하나 있는데 딸은 구파인가 오인고 외국에 가서 있는데 한국에 안 살아요. 예. 그래요. 그러면 저기 예. 사모님은 안 계시고요. 할머니의 예. 할머니 죽은 지 오래되십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예. 자, 그러면 지금 진주의료원에서 나가라고 해버렸잖아요. 경상남도 예. 도청에서는. 예, 도지사가 지금 나가라고 일을 하는데. 네. 그거 뭐 말도 아닌 소리입니다, 그거는. 예. 그거 뭐 말이라고 그는 말로 할까요? 왜요? 진주 실제로 병원 다음 서저도 우리 어려워는 이런 병원은 엄세지면 안 됩니다. 내가 와가지고 뭐 다른 병원에 가도 못 합니다. 왜요? 다른 병원에는 병원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면 한 달에 예. 그 할아버님 지금 진주의료원에서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내세요? 여기서는 지금 한 20만 원 그리 냅니다. 한 20만 원 정도? 예. 근데 그럼 민간 의료병원으로 만약에 가면은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내야 돼요? 다른 병원으로 예. 다른 병원으로 가면 한 70만 원, 80만 원 그리 나옵니다. 그 지금 할아버님은 그러면 지금 수입도 없으신 거잖아요. 아무데도 못 가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싶어도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아예? 예.
다른 병원은 나는 가서 안 아끼고 막 죽어도 여기서 죽깁니다. 그래요. 지금 예. 제가 보니까 그 다른 병원으로 안 옮기고 계속 진주 의료원에 계시는 환자분들이 한 39분 정도 된다고 이제 제가 뉴스에서 접했는데 예. 그러면 다른 분들도 지금 이갑상 할아버님하고 사정이 비슷한 그런 분들이신가요? 예, 이제 주로 보면 치매 걸린 할배들 예. 그런 사람들이고 다 뭐 말도 잘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라 예.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뭐 이제 가족이 뭔가 보살피거나 이러기도 힘든 분들이고. 이제 깜배인들이 봐주지. 예. 가족들도 옷 안 해, 예. 아, 그래요. 그런 사람들도. 아, 가족들이 거의 안 찾아와요, 병원에? 예. 예. 이제 또 오는 사람도 와, 예. 딸이고 뭐이고. 네. 오는 사람도 오지만도 우리 바 있는 사람은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어허. 저희 있는데. 야, 그러시구나. 그러면 아무튼 그 홍준표 지사가 이제 병원 예. 휴업하고 그다음에 폐업하겠다 나가라 이랬잖아요. 응? 예. 그때 그러면 이제 같은 병실에 이제 그 환자분들이나 혹은 이제 그 말씀 나누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나는 홍준표가 직접 자기가 와서 꺼내기 전에는 나는 안 나가깁니다. 예. 내가 엊그제도 도청까지 가시디다. 예. 요 우리 언론에서 버스로 니대로 갔는데 예. 10사람만 그 도지사 문 앞에 들이보내야 돼. 예. 그래 내가 가서 나오라고 막 그림 말라고 순사들이 둘 짜가 있건데 내가 그렇게 하십니다. 너 나와라. 도둑놈 진키나. 예. 어? 예. 보고만 나 진짜가 버스가 던지고 막 예. 이래도 안 나와요. 못 만나고 하십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예.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얘기는 전해 들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예. 다른 사람들은 무슨 얘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그 이 병원 적자가 너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 뭐 대충 이런 이유를 대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병원 적자가 많이 나고 이 무엇을 한다고 뭐 네. 사람이 살아가면서 빚이 많이 있어도 예. 사람이 살아가면서 조금 더 빚을 갚고 이래 해야 되지. 그렇죠. 한꺼번에 다 갚도 못 하는 기고. 예. 돈이 문제 났나 사람이 문제 났나. 어? 사람 없이 뭐 돈이 어디십니까? 돈은 그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필요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절대로 우리 어려운 폐지에 못 시킵니다. 나 뭐 죽어도 안 나가고 여기서 죽이고. 예. 만약에 폐지를 시해갖고 예. 영 아니 뭐서 한다고 뭐 나는 이 자리에서 죽깁니다. 그래요. 예. 나 이 자리에서 죽깁니다. 나이도 뭐 죽을 나이가 되었고. 올해 연세가 79 맞으시죠, 할아버님? 예, 79입니다. 예. 근데 거기 23년째 병원에 계시면서 간호사나 이런 분들 어떻게 친절하게 잘 대해줬어요? 간호사들이 예. 우리 간호사들이 뭐 너무 잘해주지. 예. 그래요. 자기 엄마 아빠한테도 그래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너무 잘해줍니다. 뭐. 그러면 좀 마지막으로 좀 이걸 좀 여쭤볼게요. 만약에 지금 근데 그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이 진주 의료원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나중에 가서 이게 지금은 휴업 기간인데 5월 2일까지. 예. 5월 2일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병원 무슨 문을 일이 벌어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게 진짜로 만약에 병원 문을 닫아 걸려고 막 이렇게 뭐 오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사람 보내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는?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래요. 예. 아 답답하네 진짜로. 그러면 거기 입원해 있다가 나가신 분들은 지금 어디 다른 병원으로 가신 거예요? 대부분들이? 다른 병원으로도 가고. 예. 또 이제 몸이 좋은 사람은 집으로도 가고 그랬어요. 그래요. 예. 지금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환자분들에게는 어떻게 진료는 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와서 진료하고 간호사분들이 다시 뭐 약 주고 이런 거는 계속 하고 있어요? 예, 약도 다 줍니다. 현재 지금도? 예, 때마다 줍니다. 식사도 제대로는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갑상 할아버님, 그러니까 할아버님 말씀대로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사람이 먼저 낫죠, 그죠? 예, 아무리 화나고 이러시더라도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할아버님. 예. 예.
네, 이번에는 보건의료노조의 나영명 정책실장을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그 진주의료원이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는 휴업 기간이거든요. 자, 그러면 5월 2일 이후에 바로 지금 경상남도는 바로 폐업 절차에 들어가겠다라는 겁니까? 도에서는 그렇게 좀 강행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환자가 지금 이제 남아있는데 한 40여 명 남아있는데 예. 만약에 환자가 여기서 이제 다 빠진다. 예. 그러면은 5월 2일 전에라도 폐업을 강행할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근데 지금 환자가 39명이 병원에 남아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좀 전에 저희가 이제 이갑상 할아버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할아버님은 절대 안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 다른 환자분들도 아마 태도가 비슷할 것 같은데 이분들이 못 나가겠다 이러면 경상남도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그 환자를 퇴원시키기 위한 압박 그 종용 행위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뭐 찾아가서 계속 이른바 설득 내지 종용, 압박 이런 걸 하고 있는 겁니까? 모든 수단이 지금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하루에도 한 10차례 보내가지고 계속 나가라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이제 지금 도에서 이제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곧 이제 의사도 나가게 된다. 약품도 끊기게 되고 제대로 진료받을 수 없으니까 피해를 이제 당신들 보게 된다. 나가라. 그렇게 지금 계속 압박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이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주장하는 논리는 경영부실이 너무 심하다, 적자가 심하다 이런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도대체 진주의료원의 경영 상태가? 경영 상태가 이제 좋은 거는 아니죠. 좀 적자도 이제 한 60억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부채도 거의 300억 원 가까이 좀 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경영 상태가 이제 좋은 것은 아닌데 이게 그러면 이제 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완전히 회생 불가능하냐 그런 수준은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지방의료원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적자인 구조인 거고 주로 이제 의료보호 대상자가 많죠 환자들 중에는. 그렇죠. 거의 돈벌이가 안 되는 저소득층 환자가 거의 절대 다수죠. 그렇죠. 근데 성격이 아예 그런 병원인데 여기서 왜 장사 제대로 못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하고 공공병원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립병원이나 도립병원 이런 병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런 병원의 애당초의 설립 취지와 목적이 뭡니까? 그게 당연하게 그러니까 이제 일정 정도의 국비와 또 도비, 시비, 도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투입을 해서 그렇죠.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제대로 병원 치료를 못 받는 그런 저소득층 환자들을 치료해 주는 곳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을 국가나 또 지방 정부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병원이 이제 공공병원 아닙니까? 말 그대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병원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왜 경영 논리를 들이밉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경남도지사의 이 공공의료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입장을 바꿔서 경상남도 입장에서 한번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물론 공공의료기관의 설립 취지가 그런다 하더라도 마냥 돈을 퍼부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도비도 어차피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대안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또 일정 정도 맞죠. 그렇죠. 무조건 돈만 다 이제 갖다 볼 수는 없는 거죠. 일정 정도의 이제 경영이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그 경영이 개선되려면은 지금처럼 병원을 폐업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까? 실제 이제 공공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경영도 개선되는 이런 병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병원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진단을 해서 해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좀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데에는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 병원을 폐업시켜버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도청, 제2도청 청사를 활용한다는 이런 보관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도 이 뭔가 좀 정치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다. 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병원이 적절한 이유로 폐업할 수도 없고 여기가 뭐 회생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네. 충분히 이제 회생 가능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없애는 것은 그리고 이제 홍준표 도지사님이 취임하고 나서 네. 69일 만에 이제 폐업 결정했거든요. 한 번도 와보지도 않고. 단 한 번도 안 왔어요, 거기?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이제 설득력이 없고, 예. 누가 봐도 이게 납득할 수 없는데, 예. 그러면 뭔가 이게 정치적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저희들도, 정치적 이유 아니라면은, 네. 이 병원을 뭐 지은 지 5년 만에, 예. 갑자기 그렇게 폐업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은 지 5년밖에 안 됐습니까, 이 건물이? 네, 524억 원의 국비 도비를 들여가지고, 예. 그야말로 최신식 그 시설 장비를 갖춘 아주 뭐 최고급 뭐 식으로 이게 만드는 병원이거든요. 더 이해가 안 근데 가네요. 5년 만에 없앤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뭐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서 이 서부 경남 지역에 제2청사 짓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었죠. 예. 그게 공약이었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좀 그러니까 연결해서 이제 보는 시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경영부실 논리를 내세우니까 이제 여러 군데서 아니 도대체 공공의료기관에 왜 경영 논리를 들이미느냐 이렇게 이제 지적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유를 댔냐면 노조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강성 노조이고 귀족 노조에서 그렇죠. 문제다. 예. 자, 이건 보건의료도에서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정말 억울한데요. 네. 처음에는 이제 적자 부채 때문에 그렇다. 네. 이런 논리를 펴고 나왔잖아요. 도저히 개선 가능성이 없다. 근데 저희들이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아니, 여기보다 더 부채가 많고 적자가 많은 병원도 폐업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여기는 뭐 5년 동안에는 허벌판에 이제 신축 이전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예. 지금은 이제 이 주변에 혁신도시, 뭐 주택단지에서 여기 완전 인구 밀집 지역이 되고, 네.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 이제,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하니까, 그게 이제 설득력이 별로 없다 보니까 결국 이제 애꿎게 강성노조 때문에 뭐 네. 아무런 구조조정도 안 되고 예. 뭐 국민의 혈세를 뭐 이 강성노조들한테 예. 배불리는데 투입할 수 없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노조 탓을 떼는데요. 네. 이건 뭐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완전히 이제 아니 노조 때문이라면은 뭐 노조를 없애든지 네. 아니면 뭐 노조하고 뭐 대화를 해가지고 뭐 생각을 바꾸게 하든지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문제지. 네. 노조 때문에 이 꼭 필요한 공공병원을 없앤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노조원들, 이제 간호사분들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간호사분들의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 진주의료원에. 진주의료원, 이게 이제 지방의료원이 전국에 34개인데요. 네네네. 임금 체계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네. 그래요? 그런데, 예. 예, 그런데 이제 여기는 6년간 임금이 동결됐거든요. 6년간? 예, 다른 병원들은 이제 뭐 3%도 오르고 5%도 오르고 매년 이제 그 임금 인상이 됐는데, 네. 여기는 6년간 아예 한 푼도 임금이 안 오른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똑같은 임금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한 80%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오히려 적게 받네요, 그러면? 그렇죠. 저 임금 체불도 몇 달 있었다면서요? 임금 체불도 지금은 이제 8개월째 되고 있죠. 8개월째 임금 체불이 되고 있습니까? 예. 아니, 그럼 간호사분들은 뭐 먹고 살아요? 그 지금 뭐 생활고가 말이 아닙니다. 지금 뭐 다 친인척들한테 이제 다 빌려서 뭐 예. 생활하고 예. 학원 뭐 우유 이런 거 다 끊고 그렇죠. 그렇게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주로 진주 의료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환자분들에게만 이제 초점을 맞췄는데 간호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호사분들은 어쨌든 빨리 네. 이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예. 뭐 그동안 이제 뭐 사실 이제 좀 그런 그게 좀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는데 네. 어떻게 보면 공공병원들이 조금 이제 민간병원보다는 이제 환자 수도 적고 이러니까 좀 늘어난 거 아니냐, 불친절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토론을 많이 하고 있고, 예. 여기 이제 뭐 병원이 정상화된다 예.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그런 우리가 조금 뭐 부족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좀 잘하자 이런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어쨌든 빨리 좀 정상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러면 병원을 존치시키는 대신에 구조조정을 좀 하자. 예. 간호사 수를 좀 줄여야겠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대화에 나설 용의는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대화의 용의가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 폐업을 철회하고 네. 경영 정상화를 한다고 한다면은 예.
사실 이제 여기가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구가 지금은 아직도 이제 혁신 도시나 이런 데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네네네. 의료 접근성, 환자 접근성이 이제 좀 일단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예. 그다음 이제 이 서부 경남 지역에 정말 어떤 그 특성화 전략을 써야 되느냐, 네. 꼭 필요한 어떤 진료과나 어떤 뭐 센터 이런 게 뭐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이제 제대로 연구하고 또 그것을 위한 투자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이제 우리가 진짜 제대로 경영 진단을 해보고 발전 방안을 마련해서 네. 거기에 어떤 필수적인 인원을 예. 뭐 어느 정도로 둘 거냐 이렇게 좀 논의를 한다고 한다면은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도 논의 가능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의사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의사분들은 뭐 거의 다 나가가지고요. 예. 거의 다 떠났습니까? 거의 뭐 지금 공보의 5명하고 예. 3명만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환자가 39분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지금 그 케어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까? 의료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료 차질이 지금 사실은 빚어지고 있는 거죠. 이걸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업이 결정되기 전에는 예. 어쨌든 지금 남아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최상의 진료를 다 해야 되는데 예. 이제 환자들을 내쫓아가지고 여기를 완전히 거의 이제 뭐 문 닫은 병원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제 폐업을 하겠다. 폐업의 명분을 그렇게 만들려고 이제 의사들까지 지금 다 내보내고 있거든요. 예. 의사들한테 뭐 그 사직을 종용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요. 예. 지금 그 경상남도 의회가 아직 회기가 시작이 안 됐죠? 경남도 의회 같은 경우.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일부터 시작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이라서는 제동을 건다든지 이럴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그거는 이제 도의원님들이 이 진주의료원 사태 심각성에 대해서 또 네. 폐업의 부당성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정말 도민을 위해서 이 공공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갖고 지금 이제 도의회에 이 진주의료원을 경상남도 의료원에서 이제 삭제하는 그 조례 개정안이 올라가 있거든요. 어떤 조례 개정안요? 그러니까 진주의료원을 예. 지금 경상남도에 2개의 그 지방의료원이 있거든요. 진주의료원하고 마산의료원. 예. 그래서 마산의료원은 그냥 놔두고 진주의료원은 거기서 삭제하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폐업을 시켜버리는. 네, 폐업을 이제 쭉 그 폐업 절차를 밟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조례 개정안을 이제 홍준표 도지사가 이제 상정을 해놓고 그걸 이제 강행 통과시키겠다 이런 건데. 의원님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폐기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유보를 시키고. 합리적인 이 경영 개선안이나 발전 대책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면 폐업은 못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폐업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보루는 남아있는 셈이네요, 아직까지는. 도의원님들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해주셔야 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러면 도의원들의 지금 기류는 어떤지 한번 파악은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일단 이제 지금 뭐 워낙 이제 이 진주의료원 폐업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국민 여론이나 또 뭐 각계각층 심지어는 정치권 뭐 또 새누리당까지도 이 공론화 과정 자체가 좀 잘못됐다. 처음부터 다시 좀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이제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는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데 문제는 이제 홍준표 도지사님이 워낙 이제 강경한 입장이고 새누리당 그 소속 의원님들이 58명 중에 4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좀 아주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에서 이제 논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폐업 방침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그런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논평이 나왔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새누리당 소속 그 경상남도 의원들한테 어느 정도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지금 포인트이거든요. 중요한 포인트죠. 이거는 일단 그 내일 이제 그 경남 의회가 이제 개원이 되니까 이제 이때 이제 그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민간 의료기관도 공공보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의료법이 개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그 법 개정에 어떤 복선이 깔려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방의료, 공공의료기관들을 하나 둘씩 이제 그 줄여나가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법의 취지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공공병원 비율이 너무 낮거든요. 5.9%밖에 안 됩니다. 전체. 그러니까 뭐
94%가 이제 민간 병원이고 네.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필요로 하는 어떤 공공의료를 신속하게 또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다른 나라는 서부 유럽 복지 국가들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민간 병원이고 네. 미국이나 일본 같은 이제 이 자본주의 소위 말해서 자본주의 국가들도 거의 한 30% 수준인데 네. 우리나라는 겨우 5.9%니까 예. 너무 낮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정부가 예. 이 민간 병원한테도 일정 정도 공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예. 제공을 해주고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면은 일정 정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취지 자체는 나쁜 건 아니네요. 그렇죠. 법 취지는 예. 취약한 공공의료를 보완하는 이런 역할인데 지금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왜곡을 해가지고 네. 공공병원 다 없어도 되고 민간병원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됐다. 바로 그거거든요. 바로 그죠. 네, 예.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이제 법 취지를 왜곡한 거죠. 예. 공공병원 없애고 민간병원한테 대체해라 예. 이런 게 아니고 예. 공공병원을 더 강화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라라고 하는 것이 법 취지거든요. 네. 완전히 꿈하고 해몽하고 완전히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네요. 그럼요. 어허. 예. 자, 이게 지금 문제가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자, 홍준표 근데 지사는 이것이 어떤 공공의료라고 하는 화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요. 진주 예. 의료원 폐업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예. 이 주장은 궤변인 겁니까? 그거는 진짜 공공의료를 진짜 너무 이제 모르시는 말씀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도지사는 이게 이제 워낙 사안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되고 커지다 보니까 이거는 자기 도지사의 행정력으로 처리할 문제지. 네. 무슨 공공의료 정책 전체와 무관하다. 네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축소하려고 하는 좀 국민의 비판 여론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네. 이런 거죠. 그래요. 결국은 관건은 내일부터 이제 열리는 경남도 의회에서 이 조례 개정안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아마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좀 정치적으로는 이게 새누리당 같은 경우 이것이 지방행정이라고는 하지만 문제는 지방행정도 새누리당 소속 경남도지사가 있는 거고 또 예. 새누리당 소속 그 도의원들이 있는 거니까 결국은 당이 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문제를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저나 지금 환자들이 가장 걱정인데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해 하나라도 경우에도 의료 사고나 생명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네. 지금 만에 하나라도 지금 만약에 폐업을 강행을 해버린다고 하면 이 39분은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제가 이제 의사협회 회장님이 여기 직접 방문을 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환자들도 둘러볼 생각인데 네. 많은 의원님들도 여기 다녀가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남아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이제 어떤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하면은 바로 이제 생명에 굉장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자들. 거의 중증입니까 대부분이? 네, 아주 이제 중증 환자들이나 또 여기서는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은 장기 입원 환자이고 이게 돈이 안 되는 데는 처음에는 받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무조건 쫓겨나거든요. 퇴원하라고 하죠. 퇴원하라고.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그런 환자들 또 보호자가 없어서 여기서 쫓겨나면 바로 이제 집으로 가서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치료 사각지대로 이제 내몰리는 이런 환자들. 또 병원비가 다른 데 가면 이제 너무 비싸니까. 여기 말고는 이제 갈 데가 없는 이런 환자들, 그런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입원해 있다가 이미 퇴원한 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는 혹시 한번 좀 조사 좀 해보셨어요?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하도 이제 전화 메시지로,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들볶고, 하니까 이제 이게 불안정해가지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그럼 말이 안 되죠. 환자한테 스트레스 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울다시피 해서 이제 나가고, 만약에 여기 이제 정상화되면은 다시 들어오겠다. 이렇게 하면서 다들 이제 가셨어요. 그게 거의 한 160명 정도가 한 40일 사이에 그렇게 이제 강제로 퇴원을 당한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좀 좋게 해결이 돼야 될 텐데요. 저희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숨어있는 이면의 진실을 털어드립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네, 이털남 시즌2의 인기 코너죠. 매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시간입니다. 자,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안이다 보니까. 네. 근데 제가 거두절미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예. 북한, 쟤는 왜 저럽니까? 이 복잡한 사안을 또 간단하게 말씀하실 걸 강요하시는데, 예, 한 두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우선 핵무기 보유가 이제 북한이라는 국가의 핵심 이익이 됐습니다. 네. 반드시 핵무기 보유를 통해서 어떤 핵 억지력을 보유한다. 이게 이제 국가 생존의 핵심 이익이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일관된 김정은 통치 이후에 일관된 자세는 이제는 핵으로서 체제 생존을 도모하겠다. 네. 가장 어떤 현실주의적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핵 보유가 목적이라면 예.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작년에 보면은 재작년이죠. 2011년에 미국의 박사들 불러들여 우라늄 농축 시설 보여주고 네. 작년에 핵 보유국을 헌법에 명시하고 무슨 핵을 개발하는 나라가 이렇게 동네방네 광고하면서 핵을 개발하는 나라는 처음 봤어요. 네. 사실은 핵은 은밀하게 개발했다가 그렇죠, 나중에 핵무기를 공개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기정사실화 전략이라는 건데 이래야 핵무기를 보유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식인 것이 공개해버리면 개발 과정에서 공개하면 국제 감시망에 조여들 것이고 온갖 방해가 뒤따를 건데 이건 오히려 핵 보유하는데 불리하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시끄럽게 해왔던 이유가 뭐냐. 예. 이것은 핵이라는 억지력 보유 말고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예. 한반도 세판짜기입니다. 세판짜기다? 세판짜기. 그러니까 그럼 그들이 지향하는 세판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선은 핵에 대한 억지력 이것을 내외에 가시하는데 그 진정한 뜻은 한반도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고 역시 그겁니까? 미국하고 수교하고 예. 예,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체제 안전을 보장받겠다. 예. 이런 자기 주도형, 한반도의 북한 주도형의 정세를 나름대로 창출하는, 말하자면 이게 한반도 세판짜기인데 역시 핵심 이익은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면서 미국하고 수교하는 거. 예, 이럴 경우에 핵은 그 자체 목적이라기보다는 협상용에 가깝습니다. 예.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느 거에 속하느냐. 여기에 이제 우리 사회에 두 가지 시각이 있죠. 잠깐만, 그 전에 그러면 네. 일단 좀 팩트 확인을 좀 몇 가지 하고 넘어가죠. 지금 보도를 종합을 하면 첫째, 오늘 나온 뉴스인데 4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것이 핵 보유에 있어가지고 4차 핵실험이 그렇게 유리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북한은 3년 주기로 핵실험을 해왔어요. 예. 2006년, 2009년, 예. 2013년 초. 예.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왜 주기가 중요하냐 하면은 한 번 핵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예. 다음 핵실험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핵물질이라는 게 공장에서 펑펑 설탕 만들듯이 이렇게 밀가루 만들듯이 쏟아지는 게 아니고 아주 고도의 농축 과정이나 재처리 과정을 거쳐야 이 핵물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너무나 귀중한 자원이에요. 이걸 함부로 낭비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핵물질을 확보하고 다음 실험의 목표를 정하고 그 실험 방식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 기기를 배치하고 이러는데 3년이라는 시간은 아주 합리적 기간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3차 핵실험 했는데 얼마 안 됐다고. 예. 4차 실험을 또 한다는 것은 이것이 지금 북한의 핵 물질의 어떤 확보 정도에 비추어 봤을 땐 자칫하면 자원의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번에 나오셔서 그랬죠. 우리 군 장성 한 명은 제발 핵실험 좀 많이 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자꾸 써버리면. 써버리라고. 예.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저는 북한이 이제 예고하는 4차 핵실험이라든가 4월 11일 전후에서 쏠 것 같은 이제 무수단리 중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건 정치적 행사에 가깝다. 예. 다시 말해서 이제 한반도에
북한판 세판 짜기를 하면서 예. 미국을 거기에 불러들이겠다는. 그러니까 긴장도를 최극단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긴장이 고조돼야 대화가 열린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일 이후에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십니까? 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습니까? 예, 물론 변수는 아직 남아 있지만 예. 일단 목표는 발사 쪽으로 이미 잡혀져 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이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할 때 그렇다고 이 평양 주재 외국 공관들 철수 공고를 내린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내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뭡니까? 그 이유는? 아니 역시 이것도 긴장 고조의 한 일환이죠. 예. 그러니까 4월 10일 이후에 그거는 우리가 미사일을 발사할 테니 예. 그때 어떤 미국으로부터 반격이 예상이 된다. 예. 당신들 안전 보장할 수 없으니 철수를 제한한다. 예. 이렇게 검토 제한을 한 거예요. 예. 철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 권고죠, 권고. 예. 권고, 제한 예. 이런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전 세계 어떤 북한의 어떤 이렇게 단호한 의지를 광고하고 홍보하는 이런 어떤 효과도 있는 거죠. 그러면 개성공단에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들이 귀환하는 것은 막지 않았는데 네. 들어가는 것은 막았죠. 막았죠. 그건 어떤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 그건 여차하면 개성공단이 폐쇄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압박하는 겁니다. 그것도. 네. 모든 게 다 시그널이네요, 결국. 다 시그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모든 행동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짜임새가 있어요. 오. 이 어떤 지금 이왕 네. 이런 길로 들어선 마당에 예. 우리가 핵 억지력, 핵 무력을 보유하면서 미국을 우리가 주도하는 어떤 국면에 끌어들이겠다. 한번 이렇게 목표가 섰으면 나머지 모든 어떤 미사일 실험, 핵 실험, 개성공단 모든 것들은 여기에 어떤 제대로 정렬된 프로그램들에 불과한 네. 하나의 소품들이란 말이에요. 콘텐츠가 필요하죠. 일종의 삐끼 상품이네. 그걸 또 삐끼라고 그러니까 조금 섹시하네. 삐끼 이런 거는 네. 뭡니까? 꼬셔서 끌어들여서 그렇죠. 예, 술판 버리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삐끼 아닙니까? 예. 어때? 꿈보다 해몽이 더 좋죠. 예. 예. 그걸 하자는 거죠. 그러면 일각에서 어떤 사람들 이러다 전쟁 터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좀 간혹 있더만요 보니까. 네. 기웁니까? 저는 당분간 전면전 또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연평도 폭격 같은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도 없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많이 줄어들었다. 오히려? 그렇게 진단할 근거가 뭡니까? 아니 지금은 너무 긴장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확정 구조가 아주 용이해졌어요. 이제 한미 연합 어떤 국지 도발 공동 계획이라는 것도 생겼고. 예. 또 이제 도발 원점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도발의 지휘부까지 타격하겠다고 그렇죠. 말을 했죠. 예, 말을 하고 있고 예.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지금은 높은 단위의 전략적 단위에서의 이 어떤 정치 군사 시위가 예. 효과적인데 예. 당장 여기에서 어떤 국지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벌어지면은 이런 것들을 북한이 관리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문제들도 있는 거고요. 오히려 역설이네. 그러니까 그렇죠. 국지전도 오히려 가능성이 더 줄었다. 그렇죠. 북한이 핵실험할 때 국지전이 일어난 적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네. 예. 2009년에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했어요. 예. 아무 일 없었어요. 한참 한 7, 8개월 지나서 뭔 일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대청해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9년 11월. 그다음에 2006년에 핵실험할 때도 그랬고 2013년 초. 이게 어떤 큰 국가가 움직이는 전략적인 어떤 단위에서의 무언가 일이 벌어졌을 때 이때는 판을 크게 벌린 거예요. 그런데 작은 판이 옆에서 움찔움찔 해가지고 이 큰 판의 그림을 깨버리면 또는 잠식해버리면 이런 것들은 좀 현명하지가 않죠. 그런 만큼 지금 국면에서 효과를 최대화하는 게 일단 북한의 목적이라고 보고 예. 그렇다 하더라도 국지전 위험은 어떤 중장기적으로 보면 남아있죠. 그거는 누가 먼저 빌미를 주느냐에 또 달렸어요.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사실은 천안함 사건도 넉 달 전에 우리가 북한의 함정 하나를 완전히 격파해서 6명을 죽여버렸거든요. 대청해전 때. 네네네. 거기로부터 이제 이어진 어떤 넉 달의 어떤 시차를 두고 이어진 거고 연평도 포격 사건도 뭡니까? 우리가 어장을 피해서 더 NLL 북쪽에 가까이 포격 훈련을 하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서로 빌미가 보이면 예. 지금 남북한 군대는
언제든 한번 결전을 수행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너무 강하니까 지금 이함대 같은 경우도 오로지 보복에게만 노리고 있어요. 네. 아예 김관진 장관이 이함대 사령관한테 너는 거기 가서 보복해라 그랬거든요. 진짜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아예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보복해라가 지시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이제 변은 아주 말을 때려 발라서 불만 댕기면 그냥 확. 오늘 표현이 좋으시네. 저 원래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독사가 딱 방울뱀이 독을 머금고 꼬리를 흔들고 있는데 맨손으로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리죠. 물리는 게 아니라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언가 상대방에 대한 어떤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또 역설적으로 서로 건드리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항상 이제 군인들은 어떤 결전이 뭔가 예감이 될 때 긴장하게 마련이고 그럴 때 서로 빌미를 잡히지 않고 자기가 유리한 어떤 전투를 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한단 말입니다. 오히려 이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더 줄어드는 거죠. 사실 유격장 가면은 우리 군대 다닐 때 무지한히 굴려요. 그렇죠. 사격 훈련 전에도 무지한히 굴려요. 왜 이렇게 아. 괴롭히나 이건 말입니다. 긴장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사고가 안 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 병가에서는 말이죠. 이 군대를 긴장시키는 게 꼭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야 우발적인 실수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발적 충돌에 의한 소규모 국지전은 지금 그럭저럭 관리되고 있다. 아, 오히려 긴장도가 높아져서. 네. 역설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전략적인 국면이 지나갔을 때 이 미국이 아닌 남한만 고립시켜서 북한이 뭔가 좀 자기들이 체벌을 가하고 혼내주겠다. 이랬을 때 어떤 우리의 의표를 찌르는 방식. 그러면서 아주 사건을 모호하게. 이런 식의 어떤 행동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지금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은 사실은 군사전이기보다는 외교전이라고 규정하면 딱 맞겠네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순수한 의미의 군사작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어떤 정치 군사적인 어떤 전략적 이익 목표가 있고 그것을 위해 군사력은 수단으로 동원될 뿐이에요. 그렇죠. 네. 이건 뭐 어떤 고전의 교과서에 다 나오는 얘기지만 북한만큼 또 그것만큼 확실한 나라도 없어요. 그래요. 황장엽 선생이 내려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북한 군대 당의 명령 없이 총 한 방 못 쏜다. 아주 철저하다. 일선 군부대까지 정치국 장교들, 정치국원들이 다 파견돼서 통제하고 관리하고 이래서 군대의 독자적인 행동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민주국가가 더 심해요. 그런 위험성. 아, 그래요? 근데 여기서 잠깐 새끼로 좀 약간 빠져갖고 최근 들어서 희한한 얘기가 돌던데 김정은 뒤에 김설송이 있다. 실제로 움직이는 건 김설송이다. 그러니까 배달은 누나죠. 김정은의. 그런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북한판 여인천하. 그러니까 측천무쯤 되는 겁니까, 북한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우리 옛날에 사극 보면은 태궐에 무슨 중전, 후궁, 빈궁 해가지고. 대비마마도 있죠. 거기다가 인척, 외척, 또 훈구파 대신들하고 뭔 놈의 그렇게 행위자들이 많은지 아죠. 그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마치 조선시대 때는 그 왕실이 무슨 허구한 날 음모와 어떤 배신에 이런 어떤 현장인 것처럼 이렇게 해야 연속극 시청률 올라가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무슨 여인천하 이런 식으로 또 묘사하고 배다른 형제 이런 것들로 자꾸 이렇게 권력을 묘사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확인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어요. 그렇죠. 확인이 불가능한 얘기죠. 확인 불가능하기 때문에 맘 놓고 기사 써요. 맞아요. 보수 언론이 그거예요. 누가 알아 누웠대. 그러면 뭔 일이 일어난대. 예컨대 김경희가 알아 누웠대. 그 중병으로 수술받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놀이공원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무슨 60살 노인네가 중환자실에 수술받고 있다는데 놀이기구를 타? 그러니까 확인 안 되면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마는 거고. 알겠습니다.
어차피 확인이 불가능한 얘기니까. 확인 불가능한 얘기. 자, 아무튼 그 정리를 하면 북한은 미국을 향해서 열심히 지금 삐끼 상품을 날리고 있는데 그럼 미국의 반응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움직일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오바마가? 미국은 지난 한 3월 한 달의 과정을 우리가 좀 보면은 네. 이렇게 미국과 북한이 가상 전쟁으로 치고받는 건 전 처음 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한 달 동안 열전을 수행했습니다. 도상 전쟁을 했다 이겁니다. 3월 19일 날 애슐린 카터 부장관이 B-52 그 아주 오래된 모델이죠. 네. 그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해서 맞아요. 폭격 예. 실험을 한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즉각 뭐라 그랬어요.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 맞아요.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이 수백 기입니다. 예. SA-235. 예. 이게 소련에서 들어온 지대공 미사일인데 이게 좀 무섭습니다, 사실은. 명중률이 높나요? 그래도 유도 미사일인데 이게 북한의 방공망은 전 세계에서 가장 조밀한 방공망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또 와서 훈련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공개한 이유가 앞으로 훈련하겠다고 공개한 건데 네. 북한이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예. B-52가 군산에 와서 훈련해야 되는데 제주도 상공에서 2바퀴 돌고 가버렸어요. 미국이 자기 조종사를 위험에 빠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25일 했다고 했는데 어디서 했는지 군에서 얘기 안 하잖아요. 그 대신 북한 지대공 미사일에 걸리지 않을 B-2 폭격기를 보냈어요. 그다음에 F-22 전투기를 보냈어요. 네. 요건 스텔스기니까. 그렇죠. 그래, 그렇죠. 요거 보내볼 테니까 니네 지대공 미사일 그럼 뭐로 할 수 있으면 해봐. 예. 하고 다시 공을 북한에 넘겼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의 반응은 뭐냐면 그래? 스텔스기가 왔다 이거지. 그럼 그 스텔스기가 발진하는 괌이나 하와이나 미 본토의 그 공군기지를 우리가 미사일로 때리면 될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1호 전투 근무 태세가 발동이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예. 전략 로켓군의 미사일을 그럼 준비시켜서 우리는 미군 기지를 때리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또 미국이 물러설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미사일 쏴봐라. 우리는 요격해버리겠다. 예. 이래서 한반도 인근에 SBX, X밴드 레이더라는 탄도미사일 탐지 레이더하고 그다음에 SM-3라는 요격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 2척을 보낸 겁니다. 네. 이거를 보내가지고 예. 미사일을 쏘면 이걸로 잡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 북한이 또 그만 가만히 있나?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다에서 적을 괴멸시켜라. 이것이 이제 김정은의 또 그 원산에서 벌어진 국가급 훈련 때 교시 내용이에요. 예. 바다를 향해서 다연장포 이런 거 무지한히 쏴대. 이지스함을 향해서? 이지스함을 향해서. 예. 뭐 어떤 해양외에 있는 거 하면 이거 부숴라 이거예요. 이번엔 또 바다를 향해서 그 대항군을 편성해서 상륙과 반상륙 작전을 하면서 바다에다 장거리 포를 무지한히 와장창 쏴대. 네. 이래가지고 또 견제를. 예. 이게 3월 한 달에 벌어진 일이에요. 완전 주거니 받거니 무슨. 주거니 받거니. 근데 이게 대부분이 엄포전이잖아요. 엄포전. 아니 엄포전이지만 네. 이것이 먼 훗날 있을 우리가 어떤 그 미래 전쟁에 대한 지금의 어떤 그 현재화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미리 연습하는 거죠. 예. 그럼으로써 상대방의 강대강으로 맞서니까 급기야 이제 지난주에서야 네. 이건 미국이 안 되겠거든. 자꾸 이렇게 가다가는 이게 끝이 없겠거든요. 예. 근데 북한하고 미국의 공통점이 뭐냐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미국은 지금 신형 무기 개발은커녕 기존 무기 운용할 돈도 없어요. 그렇죠. 재정 절벽 끝까지 갔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북한의 공격 무기 하나에 예. 미국의 방어 무기는 그 비용이 100배는 더 든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다 같이 돈이 없어도 미국하고 북한은 경제력이 상대가 안 되는데 예. 그렇게 비교할 수 있냐 이래 물으실 수 있지만 예. 그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미국도 북한의 국방비 다 쏟아본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미사일 방어 하나에 투입하고 있는데 북한의 아주 조잡한 미사일 하나에 이걸 방어하는데 들이는 돈은 북한의 미사일 비용보다 몇백 배, 몇천 배거든요. 미국이 더 손해네. 손해보는 장사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대강으로 가니까 미국도 피곤해.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북한의 군사적인 어떤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핵심 무기 파견은 안 하겠다. 이러면서 꼬랑지를 내렸어. 예. 거기에다가
미니트맨 3라고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이 조만간 예정돼 있었는데 이걸 또 북한이 자기네들에 대한 어떤 행동이라고 오해할까봐 네. 그 실험 계획도 취소하겠다. 오. 갑자기 배려하기 시작했어요. 기싸움에서 밀렸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미국이 진 거예요. 예. 그러지만 미국이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북한에 일일이 말려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바꾼 겁니다. 이른바 무대형 전략으로 또 돈 겁니까? 돈 거예요. 예. 그 대신 존 케리가 대화를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예. 네. 국무장관이죠. 예. 자,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네. 그런데 북한은 계속해서 4월 15일 태양절을 전후한 시기에 무수단 미사일을 쏘겠다. 이런 것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3,000에서 4,000km 나가는 중거리 미사일이에요. 이제 저기 뭡니까 자꾸 어떤 그 이지스함이 온다, 뭐 스텔스기가 발진한다 그러니까 미 본토가 아니라 괌, 하와이, 일본 이 기지를 때려야 된다는 쪽으로 북한이 전략 방향이 바뀐 겁니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걸 뭐 이제 예고하고 있으니까. 예. 괌에 미국 주지사가 있어요. 네. 빨리 MD 체계, 미사일 방어 체계를 괌에 배치해달라고. 오. 미국 국방부 부장관한테 서신을 보냈어요. 예. 미국 본토보다 우리가 더 위험하다. 여기에 수십만 명의 미국인이 산다. 네. 우리는 미국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미국이 중동에 배치하기로 한 MD를 이스라엘 방어를 위해서 중동으로 보내기로 한 고고도 방어 미사일 시스템 타드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걸 괌에다 배치하는 걸로 바꿨어요. 오. 이러다 보니까 미국도 피곤해. 야. 주지사가 왕왕거리고 예. 우는 소리 하지. 돈은 돈대로 들어가. 돈은 돈대로 들어가지. 예. 항공모함도 사실은 돈 없어서 키리즐부 때 안 보낸 건데. 네. 이러다 보니까 나도 피곤하고 여러 가지 그 우는 놈들 많고 예. 아무리 초강대국이고 패권국이라지만 그것도 돈 있을 때 얘기지. 이러니까 이제 저기 현상적으로 보면은 일단 꼬리를 내린 건 미국이에요. 그러면서 4월 전국이 조정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북한은 계속해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자기네가 미국을 제압했다는 내부적인 만족감을 갖겠죠. 이러면서 내부적인 체면 세우기, 위신 세우기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이제 결국은 미국과 북한은 처음에 위신 전쟁을 한 거예요. 네네네. 서로 어때에 대해서 어떤 징벌자로서 나는 너를 체벌할 수 있다. 이런 징벌자로서 자기 면모 갖추기, 위신 전쟁을 한 것인데 현상적으로 보면 북한이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은 그러한 어떤 전쟁에 말려들기에 어떤 대국으로서 패권국으로서 또 그러한 부분에서 수평적으로 비교되는 걸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다른 수를 쓸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그러면 재미난 게 자 맥락이 그렇다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보이는 이유. 그다음에 또 피델 카스트로 그러니까 쿠바 국가평의 의장이었죠.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북한이 자제해야 된다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카스트로까지 그랬답니다. 예, 오늘 보도가 나왔어요. 그 참 저기 그 뜻밖이네. 예. 이렇게 본다면 지금 카스트로의 이런 이야기에 따르면 이것이 상당히 좀 심각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나름의 진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본다면 지금 김종대 편집장께서 이야기한 거는 이것과는 일정하게 지금 맥이 다른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물론 우리가 보는 시각과 외국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은 달라요. 온도 차이가 있어요. 제가 3월 달에 여기 이털남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어떤 긴장에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차분하다. 그러나 이것이 4월까지 지속적으로 누적됐을 땐 문제가 달라진다. 우선 외신으로부터 위기론이 끊임없이 고조가 될 것이고. 이미 나오고 있죠. 예, 코리안 리스크가 강조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4월 말쯤 되면은 그때 가선 경제가 말을 한다. 네. 왜냐하면 외국에서부터 그 지속적으로 누적적으로 이어지는 어떤 위기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경제가 그때부터 반응하기 시작할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북한 핵실험 직후에 이털남 나와서입니다. 그러면 4월 말쯤에 코리안 리스크가 경제 영역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있죠. 우선 그 직접적인 전쟁 위협보다 지난주에 증시가 개성공단 때문에 출렁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코리안 리스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성공단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물 경제에 직접 영향이 있죠. 예. 그것이 코스피에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의 어떤 연쇄 반응들이 몇 번 더 계속이 되면은 그거는 이 경제에 우리 취약한 어떤 그 자본재 시장의 취약성의 일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개성공단 문제는 북한이 그러니까 경제전의 일환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경제 심리전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일종의 어떤 딜레마거든요. 한국과 북한, 남북한이 협력한 개성공단에서 공통의 이익이 매우 커요. 예. 이걸 누가 먼저 포기하느냐. 이거를 폐쇄하겠다고 먼저 말하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 되는 거죠. 거기다 다 뒤집어 씌우고. 그렇죠. 나도 피해보지만 너도 피해본다는 식으로 하면서 이건 네가 저지른 거라고 다 뒤집어 씌우는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 개성공단 문제는 사실은 이 한반도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참으로 기적적으로 이 어떤 그 나름대로 평화를 이어가는 하나의 특이한 지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매우 특이점이에요. 최후의 안전판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죠. 안전판. 예를 들어서 부부가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이혼 도장 찍으려고 그러는데 자식 새끼가 하나 있어. 저기 마누라 보기 싫어서 당장 이혼 도장 찍고 싶지만 자식의 미래를 생각해서 참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개성공단이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저기 어떤 마지막 남은 남북 관계 살아 움직이는 허파 하나인데 이것 때문에 어쩌면은 남북 간에 자제하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인데 만약에 지금 북한이 경제 심리전까지 구사를 하고 있고 코리안 리스크가 사실은 경제 영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영향이 나타난다면 가장 그 힘들어할 것은 역시 박근혜 정부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결국 먹고 사는 문제로 거기서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 박근혜 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이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뭐 특사를 보내야 되냐, 뭐 대화를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박근혜 정부는 아직까지는 강경 기조입니다. 그렇죠.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자, 박근혜 정부는 어떤 그 통일부와 국방부가 각기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박근혜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좋은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 이른바 양동전으로 가고 있는 거죠. MB 같이 한쪽으로 쏠리고 또 뭐 냉탕원탕 오고 가는 이 짓 안 하고 있는 거 그거 하나만 해도 높이 평가합니다. 통일부와 국방부가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 통일부는 온갖 욕 다 먹어가면서도 어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고 그 북한이 폐쇄를 압박하는 개성공단도 오히려 국제화하겠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인도적 지원 당장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어떤 한 축을 계속 불씨를 지피면서 유지한다. 물론 국방부는 반대입니다. 뭐 맨날 원점 타격, 선제 공격, 무슨 지휘 세력 괴멸, 아이고 뭐 듣기만 해도 그냥 소름이 쫙쫙 끼치는 얘기해요. 그러나 이거를 통일부가 또 그 효과를 사실은 관리하고 반감시키기도 하면서 균형을 맞춰요. 이래서 균형 정책이고 포괄 정책이고 다차원적 접근법이라는 건데 일단 여기까지는 저는 인정합니다. 문제는 이런 강경책과 온건책이 양쪽에 우리가 선택지를 갖고 있다는 건 좋은 일인데 이 두 개가 얼마나 스마트하게 결합이 되느냐. 그렇죠. 영원히 평양생처럼 두 가지를 다 갖고 가겠다. 이건 하기 쉬운 정책이에요. 이건 하책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개가 스마트하게 결합돼서 북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효과적인 어떤 그 정책의 정렬 이런 것들이 이제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이제 허니문 기간이니까 이 부분은 좀 봐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한번 주고 지켜봐주자 이런 정도 아량은 있거든 진보 세력도.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우리가 약간의 어떤 거 관망기를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체크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그러면 무대형 전략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돌아서서 같이 얼굴 마주 볼 것이냐. 지금 여기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단계까지는 아직 온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어느 단계에 도달하면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럼 국면에 이제 그 봉착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고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북한을 향해서 강온 메시지를 같이 던지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은 거기서
근본적이고 그러니까 좀 더 중대한, 그다음에 방점을 어디다 찍을 것인지를 분명히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유동 국면이네요. 예, 그 부분은 말이죠. 이 지금 북한이 지금 우리를 상대로 해서 도발을 한 게 아니고 미국과 어떤 전 세계 유엔 제재 결의라는 큰 판에서 노는데 네. 지금 째째하게 어떤 박근혜 정부의 어떤 전술이 어떻게 될 이건 큰 변수도 아니라고 솔직히. 그런데 문제가 세계가 북한의 문제를 개입하고 해결할 거를 주저하고 있어요. 왜요? 한마디로 북한을 상대하기를 껄끄러워하고 있어요. 피곤해요. 심지어 동맹국인 중국조차 자꾸 한국 보고 네. 야 남북 대화 좀 해라. 니들이 좀 해라. 이제는 운전대에 한국이 앉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윤병세 장관 미국 보내고 박근혜 대통령 다음 달에 워싱턴 가서 자꾸 미국이 좀 어떻게 이렇게 좀 나서달라는 이런 부탁을 할 게 확실시돼요. 폭탄 돌리기네. 그러니까 이게 94년 위기하고 다른 게 뭐냐면 예. 그때는 미국이 한국 따돌리고 북한 폭격해버리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맞아요. 또 지금까지 이 강대국 정치에서 우리가 서름 겪은 건 뭡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안보 당사자로서 위치를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맞아요. 예. 강대국 정치로 간다는 거죠, 한반도가. 예. 근데 요즘 강대국들이 다 피곤해. 자기 코가 석자요. 한국을 이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니네가 좀 제발 좀 그러니까 나서줘라. 니네가 좀 해라. 남북 대화 좀 해라. 예. 이런 건 뭐냐면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국가 위신을 잘 세워놨기 때문입니다. 그때 자주를 얘기하고 우리가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하기 위해서 무언가 비전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죠. 그 이후로 달라진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는 강대국이 피곤해진 거. 예. 거기에다가 이제 또 사실은 누가 이걸 주도하느냐는 또 비용 문제도 있는 거거든. 항상 그게 문제죠. 그게 경수로 포기시키면서 뭐 할 때도 뭐 비용을 누가 대느냐 갖고 얼마나 줄다리기가 많았습니다. 줄다리기. YES 같은 경우는 국제적 미아가 됐죠. 그렇죠. 저기 협상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돈은 자기가 다 내고. 네. 야,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반성으로서 역시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해야 되겠구나. 다소 돈이 들더라도 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의 어떤 국민적인 요구로 진화돼 왔다. 이런 것들을 외국에서 존중하기 시작했다. 결실을 박근혜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와서야 그 결실을 맺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참 운이 좋은 대통령인데 네. 문제는 이 환경을 박 대통령이 일관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네. 자기 주도로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의 한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한국인들은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는데도 김정은보다는 유현진의 데뷔전에 더 관심이 많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김정대 편집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김정은보다 유현진은 좀 그래도 김정은과 유현진을 같이 관심 쏟는 건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아니 북한 도발 위협보다 대형마트 휴무가 더 불편하다는데. 그리고 우리가 말이죠. 이런 정도의 의연한 저는 위대한 국민이라고 봐요. 아니 전쟁터 한복판에 1,500만 명이 사는 이 서울 대도시에 거기에다가 불바다 위협까지 당하면서도 눈도 깜짝도 안 해요. 그런 얘기하면 보수 세력한테 욕먹어요. 괜찮습니다. 눈도 깜짝 안 해요. 근데 그게 의연한 것이다. 의연한 것이다. 네. 그러면서도 내심 이런 부분을 의식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갈 길을 간다. 정말 차분하고 냉정하고 또 어떤 새로운 국면이 바뀌었을 때 이것이 이제 위기가 기회로 바뀌겠지만 그런 어떤 긍정과 낙관 속에서 산다. 그걸 기다려줄 줄 안다. 네. 오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알겠습니다. 딱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네. 멋있는 마무리였기 때문에 네. 그냥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매사의 진리, 그다음에 살아가는 원리는 아주 간단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갑상 할아버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진리인 것 같습니다. 진주 의료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공공의료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건지, 이 아주 간단한 이 말에 해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